네, 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진행을 맡은 박광식 KBS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현재 저는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에 사회 일부 소속이 돼 있고요. 방금 생로병사의 비밀 보셨죠? 기침과 호흡 곤란을 잡아라. 숨통이 트인다. 분명히 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습니까?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 그 뒷이야기들 그런 것들 좀 더 듣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분 모시고 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지금 마이케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몇 시죠? 10시 54분이네요.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분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제가 요거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좋은 글쓰기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셨는데 하나가 인포머티브, 그러니까 정보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인스피어레이션, 어떤 영감을 주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이트풀, 어떤 통찰력을 주느냐.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좋은 글쓰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I를 더 붙여서 인터랙티브 하냐, 이제 소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이 원래 이 지상파 방송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플랫폼을 달리해서 좀 새로운 시도인 만큼 정보하고 그리고 통찰, 그 다음에 영감을 주는 거기에 또 상호적인 이런 부분을 다 듬뿍 담아서 한번 잘 여러분과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밤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대화, 귀한 분 모셨는데요. 천식과 만성폐질환, 또 COPD의 스페셜리스트, 또 호흡기내과 전문의, 또 이 숨막히는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의사. 너무 또 과장됐나요? 또 병원 밖에선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명의.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생로병사의 비밀, 지상파 방송에서 출연하셨던 그분.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 첫 소셜 라이브의 주인공으로 서울 아산병원의 이세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거창하게 소개했는데요. 네. 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 있고 제 주전공은 COPD와 방금 설명드렸던 만성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천식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궁금해하신 점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는 건 교수님도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예. 아니, 전 진짜 11시에 이렇게 시작될 줄 몰랐어요. 네. 10시 50분 지금 진짜 생로병사의 비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세상에 질병이 많잖아요. 네. 생로병사의 그 병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이 너무 많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래도 주로 보는 병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떤 거죠? 근데 환자분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숨이 차서 잘 걷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나가고 싶고 사회활동을 하고 싶지만 전혀 못하는 이제 그런 병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주로 보고 있는 COPD라고 하는 병 그리고 천식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 얘기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각종 우리가 통증,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들이 있는데 그런 통증은 사실은 뭐 엔세이드나 여러 가지 진통제 또 심하면 마약성 진통제로 다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숨 막히는 고통 그리고 숨찬 이 고통은 제가 뭐 병원 생활은 얼마 안 해봤지만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현대 의학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제 생각도요? 네. 사실 의사로서 이제 지내다 보면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증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좋은 치료법이 없을 때가 많고 아무리 해결을 해주고 싶고 여러 약을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어느 이상 안 좋아질 때 정말 의사로서의 한계도 느끼고 조금 더 좋아지게 하고 싶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또 COPD 만성 폐질환을 갖다 알아볼 네. 거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다뤘지만 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일단 폐의 구조와 기능 좀 간단하게 좀 정보를 좀 주시죠. 폐는 일단 오른쪽 왼쪽 양쪽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기도가 이제 주 기관지 입에서부터 쭉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예, 성대를 통과해서 그 기도가 폐로 들어가서 점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대기도, 중기도, 소기도로 가게 되는데 소기도에서 주로 생기는 게 소기도가 주로 좁아져 생기는 게 이제 오늘 보셨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도가 폐쇄가 되는 거죠. 그리고 COPD하고 천식 두 가지 병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폐에 상부가 있고 여기 위가 상부라고 하면 이 폐 네. 아래쪽 하부 질환이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하부 맞습니다. 질환이라는 네. 얘기인 예. 거죠. 네. 그러면 그 폐는 사실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숨 쉬는 기능 하겠죠. 근데 네. 좀 의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진짜 고통스러운지 좀 궁금한데요. 폐에서는 어떤 일이 이렇게 뭐가 교환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산소가 들어가서 폐포에 있는 혈관으로 녹아들고 폐포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산화탄소는 다시 배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산소를 공급하고 또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도 맞추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셨던 그 병은 그런 공기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는 들어가긴 해도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니까 기도가 열렸다가 내쉬고 싶을 때 안 나가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고 이제 그런 힘든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사용되고 이미 이산화탄소가 꽉 찬 네. 나가야 될 공기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후비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김윤미님께서 저는 후비루 증상이 심해서 고민인데 약물 치료 말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일단 후비루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후비루라고 하면 만성 기침의 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농이나 그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야 되죠. 콧물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뒤로 넘어가고 기침 반사가 뒤에 있습니다. 기침 반사. 예, 계속 자극을 하는 네, 거군요. 인후부에 있어서 그게 이제 자극이 되면서 만성적으로 이제 기침이 유발이 되게 되고 사실 저게 일상생활에서 실상을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인 좋은 치료가 있느냐 사실 일단 적용은 후비루의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될 것 같은데 후비루를 일으키는 게 뒤로 코가 넘어가는 네. 경우가 이 폐질환 말고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비인후과 사실 질환이죠. 이비인후과적인 네. 질환. 알러지 비염도 가능하고 알러지 또 비염. 흔한 부비동염, 충농증이라고 하는 충농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할 것 같고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알러지 비염이라 그러면 코에 국소적으로 뿌리는 거요. 그리고 충농증은 여기에 점액을 해소하는 그런 점액 용해제와 그리고 항생제 치료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치료라고 하시면 글쎄요 아주 그런 것까지 많이 적용을 해서 도움을 받을 정도까지는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후비루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최근에 한 2달 정도를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저도 후비루가 심해서 잘 때마다 기침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생제도 먹고 그리고 진해 거담제도 뭐 그냥 달고 먹었는데 또 이게 수면무호, 코골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자는 자세, 좀 상체를 높이거나 좀 또 역류성 식도염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자세 교정하고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증상이 호전됐던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일리는 있을까요? 만성 기침의 또 하나의 원인이 역류성 식도염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폐질환으로 딱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기침이 몇 달씩 간다. 그럼 사실 폐 외에서 다른 데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코가 있고 위산이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또한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는 천식 등이 만성 기침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서 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제 계속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또 COPD 만성 폐질환 전문가시잖아요. 좀 질환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분류를 좀 해주시죠. 천식하고 COPD하고 또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은 폐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그런 종양성 질환이 있고요. 또 폐 실질이 굳어지는 폐 섬유화증이 있고, 폐가 굳어지는 섬유화병.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그런 기도 질환인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렴이나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던 만성 폐쇄성 폐 질환과 천식, 사실은 의사들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는 네, 의사들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공하면 아 그렇다고 아는데 예. 그 요즘에 내과 의사가 아니시고 다른 걸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기도 질환이고 숨이 차서 힘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있어서 COPD라는 것은 기도가 이제 좁아져서 잘 펴지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에 반해서 천식은 염증성 질환이고 기도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기 때문에 증상이 꽤 변동성이 있습니다. 원인도 알러지인 경우가 많고요. 천식은 어떤 때는 증상이 꽤 심했다가 어떤 때 보면 또 좋아졌다가 계절성으로 하고 어떤 때 또 외래 한참 오시던 분이 안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반면에 COPD는 어느 정도 굳어져서 약으로 향상시킬 수 있지만 완치까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꾸준히 오셔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은 좀 가변적이다, 유동적이다, 맞습니다. 좋아졌다, 네. 나빠졌다 네. 하지만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계속 나쁘다. 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보면 지속성, 변동성 두 가지의 차이로서 조금 말씀드릴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학회 차원에서도 조금 쉽게 할 수가 없을까? 그냥 만성 폐로 할까? 사실 영어에서 있는 COPD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약자인데요. 그대로 사실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즈라는 것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에이즈라고 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그냥 영어로 COPD라고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차라리 알리고, COPD. 네, 영어 네 글자로 하자. 그냥 숨 쉬는 게 계속 어려운 병. 네, 이렇게 알면 될까요? 담배나 어쨌든 안 좋은 용기를 계속 흡입해서 기도가 좁아지고 계속 숨이 찬 병. 뭐 이렇게 조금 알리자. 이렇게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는데 김하영님께서 요리할 때마다 기침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천식이냐고 여쭤봤어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천식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뭔가 자극이 될 때 거기에 기침이 계속 유발되는 것. 결국 기도가 말하자면 일반인한테는 자극이 되지 않는 현상에서도 불필요하게 너무나 자극이 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고 불필요한 반응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 그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 양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거나 사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도 원인을 회피하게 되면 또 잘 치료가 되게 되는데 원인을 또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요리는 안 할 수가 요리 어떻게 안 해요? 안 하기가 어렵고 예. 또 계절적으로 꽃가루가 많은 철에 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계절을 또 피할 수도 어려운 거고요.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흡입제라든가 이런 치료로 증상을 많이 줄이고 혹은 거의 증상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때부터 천식을 앓고 30년째 천식을 앓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 천식 증상이 많이 없어서 흡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체감하는 천식 증상이 없어도 흡입기 계속 사용해야 되냐고 얘기하고 있고 네. 폐 기능은 지금 정상인의 50%라고 합니다. 이제 저런 경우는 폐 기능이 현재 50%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 천식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천식이 오래 지속돼서 그 염증이 계속되다 보면 왜 우리가 상처난 곳에 흉터가 생기듯이 기도도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펴지지가 않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식이 COPD와 비슷하게 조금 이제 진행이 겹쳐 있는 거. 네, 천식 COPD를 진행해서 겹쳐 있는 천식 COPD 뭐 증복 증후군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에이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코요? 네. 저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땐 그 에이코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스마 COPD 그러니까 천식 자체가 COPD의 하나의 이제 위험인, 즉 천식이 오래 지속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 두 개 병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이제 아스마 COPD 오버랩 그냥 영어로 해서 에이코 그리고 천식 COPD 중복 증후군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식 때문에 계속 그 폐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아예 좀 탄력을 잃어버리는.
네, 그렇다기보다는 염증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 염증이 기도가 지속. 네,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가지고 결국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어떤 지속적인 폐쇄가 되고 천식이라는 거는 기도의 과민성이 기도의 염증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염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좁아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래도 좀 이해하는 게 참 쉽지는 어렵죠. 않네요.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네, 이거 예. 진짜 이거는 호흡기내과 전문가 분들만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좀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치료 방침이 달라서 어떻게 달라지죠? 저분 이제 질문에 연관돼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결국 폐기능이 좁아져 이미 떨어진 상태이기 50%라고 때문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 폐기능에 대해서 올려주는 치료제 결국 그거는 COPD에 대한 치료제와 어떻게 보면 기관지 확장제가 되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 기저의 사실은 원인이 천식이었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와 천식 때 쓰는 흡입형 스테로이드 염증을 줄여준 약이 있는데 그런 흡입제를 병행해서 증상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결국 지속적인 흡입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계속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양미리님께서 이 방향제, 요즘 케모포비아가 좀 많이 이렇게 요즘 네, 이슈가 네, 되고 네, 있는데 네. 섬유유연제 등 인공향과 화학약품에 굉장히 민감해서 노출된 즉시 바로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면 이게 천식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알레르기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사실 천식의 이제 하나의 병원이 알러지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천식과 알러지를 따로 떼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자극 물질에 대해서 기침을 하시고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천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저거에 예를 들면 회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방향제, 섬유유연제 안 쓰면 제일 좋다는 거죠. 네. 근데 회피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 저용량의 흡입형 스테로이드라든가 천식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약한 치료를 해도 저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미리님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증상인데 스테로이드를 지금 쓰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스테로이드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맞습니다. 있어서 네. 예. 근데 지금 저용량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네.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위험과 그 다음에 효과 이 양쪽 사이에서 항상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는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도 악화시키고 감염도 위험도 증가시키고 해로운 부분이 있지만 흡입형 스테로이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용량. 훨씬 더 낮은. 예, 낮은 용량이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기도에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용량으로 다른 장기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의 예를 들면 저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비교적 빨리 치료할 것을 공고를 하는 것은 저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기침을 계속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만성적으로 폐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예를 들면 굉장히 드물게 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나 그렇게 있을까 말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치료를 안 하고 볼 수 있지만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장기적인 흡입제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 교수님께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화학 제품들 중에 좀 주의가 물론 과학적으로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많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하고 맞지 않는 증상들이 있다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좀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습기 살균제도 사실은 그 밝혀진 과정을 저도 조금 이제 겪었지만 굉장히 어렵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봄철만 되면 뭐 이상한 폐섬유증이 오면서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다가 사실 그 해만 유별하게 많게 되면서 원인을 찾다가 사실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게 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그런 흡입되는 물질들이 아직까지 그게 정말 해로울까 어떨까 원인을 모르고 있는 물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앞서 방향제나 화장품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보존제들이 일부 이제 자극을 주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앞서 보셨던 폐섬유증까지 나쁘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일부 물질들이 기관지를 자극해서 천식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고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물질이 해로울 거냐? 해로운 물질들은 이미 많이 사실 밝혀져 있죠.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적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안 밝혀져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섬유 유연제나 뭐 여러 가지 빨래한 걸 네. 갖다가 집안 건조하지 않도록, 방이 건조하지 않도록 빨래를 또 방에다 걸면 그 유연제 냄새가 온 방 안에 공기를 가득 메우는데 저희 집이 그런데 네네. 예. 이런 거 좀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할 거는 그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반응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나쁘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거에 해당하는 그 노출됐던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였지만 다만 노출이 됐던 사람에게만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앞서 양미리님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거에 이제 노출될 때 어떤 분들은 섬유유연제가 노출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만 저번에 이제 기침을 계속하고 기관지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해로울 거냐? 의학적으로 전혀 알려진 게 없는 거죠. 네. 사실 해롭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만성 폐질환 얘기를 네, 갖다가 예. 해보면 이게 숨이 찬 거잖아요. 그럼 네. 병원에서는 또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방금 좀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천식인데 또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햄스터 네. 키워도 됩니까? 천식 있는 분들? 이제 천식도 어떤 물질이 원인이냐가 사실 각각 다 다릅니다. 가장 흔한 건 진먼지 진드기고요. 그 다음은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털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저게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러면 동물 털들이 원인이 되고 실제 햄스터를 딱 했을 때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기침도 하고 뭐 색색거리기도 하고 그런 천모형이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키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햄스터가 본인의 어떤 그 천식의 유발 물질인지 더 네. 악화시키는 요인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때는 좀 대처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지금 계속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또 유튜브도 이제 지금 보시니까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미숙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주시네요. 예, 유튜브 채팅창도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보겠습니다. 예. 이 폐활량 자체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마 이것도 저도 관심 있는 질문이거든요. 좀 폐활량 자체를, 폐기능의 폐활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좀 어떤 일상생활 속의 어떤 방법들, 약물이라도 있으면 좀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폐기능은 떨어집니다. 20대 초반에 최고고요. 피크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그 폐기능은 서서히 나이에 따라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피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나이에 따른 폐기능 감소를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준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결국 나이가 들면 차이가 납니다. 유산소 운동이 나중에 그 폐활량의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이런 분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흡연자 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는 것 같아 어떨지 모르겠는데 희망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근데 말하자면 담배를 계속 피셨던 분 중에도 운동을 하셨던 분과 안 하셨던 분이 그리고 COPD나 이렇게 진행될 그런 비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유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고, 그걸 꾸준히 해줬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차이를 만들어서 그리고 폐기능을 막 운동을 많이 해서 막 늘리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결국 나이가 드셨을 때 폐기능 감소라든가 이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진짜 그 백해무익한 흡연에 대한 것들을 유산소 운동으로 조금은 좀 많이 할 수 있다. 폐활량 면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답변해 주셨고요. 또 그렇다고 흡연을 하실 수 있다는 건 물론 그렇죠. 그럼 흡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만성 폐질환하고 담배 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건 결국 뭔가 안 좋은 물질이 지속적으로 흡입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게 폐 숨길이 이게 막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담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식 있으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냥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더 만성 폐질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천식이 있었다거나 결핵을 앓았다거나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특별히 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천식이나 지금 네. 결핵 한번 앓았던 분들 약간 폐가 그래도 지금 한번 손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좀 회복을 했는데 이게 네. 흡연이 그냥 거기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군요. 그래서 네네, 예. 만성 폐사성 폐질환, 네. COPD 그리고 에이코 같은 뭐 아까 저 네. 처음 들어본 단어 그런 이상한 병으로 이상한 병은 아니겠지만 더 심각한 네. 병으로 진행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마이케이 약간 어. 수술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예, 또 이번에는 마이케이 통해서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야 점점점님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 중이신데 아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삽입술 폐에다가 어떤 통로관을 갖다 꼈던 그게 도움이 되는지 이 적응증은 어떤 사람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교수님 이거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건 사실 중증 폐기종 환자, 그러니까 폐포가 많이 파괴돼서 어느 폐가 부풀어버린 과팽창이신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치료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중증이고 폐가 예를 들면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보다는 폐가 부풀어 있는 과팽창된 폐기종이 대상이어서 제가 이제 외래 오시게 되면 그걸 받으시겠다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10분이나 15분, 20분 정도 계시면 한 분 정도가 사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셨던 분 중에서도 한 5분 중에 한 4분 정도 효과가 있지만 한 분 정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는 필요하고 다만 그렇게 중증 폐기종이 되면 사실은 어떤 흡입제나 약도 안 듣고 그분들은 숨이 차서 산소 가만히 끼고 계시고 활동도 못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맞는 분들의 시술을 하면 정말 삶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식이라는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 어떤 분들이 된다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 네.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우선 그거는 폐용적 축소술입니다. 폐 용적을 줄이는 네. 수술.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아니 폐가 안 좋은데 폐 부피를 늘려야지 네. 왜 줄일까? 네. 이런 조금 맞아요. 그 굉장히- 말이 안 맞네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음. 간단히 말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계속 잘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폐가 점점 부푸는 과팽창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풍선 속에 남아 있는 공기, 네. 빨리 이게 그 새로운 공기로 갈아줘야 되는데 남아 있는 공기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자꾸 이제 과팽창이 되니까 특히 우리는 오른쪽에 3개의 엽이 있고 왼쪽에 2개의 폐가 엽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특별히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폐는 점점점 부풀어 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좋은 쪽 폐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 폐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다른 좋은 폐들이 펴지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뚜렷하게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과팽창이 그 주로 이제 호흡곤란이 원인이 되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셔서 그 대상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 이제 잘 와닿을까 걱정이 되지만 좀 일반인들한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단을 폐기종으로 들으셨고 거기에 있어서 폐기종이 꽤 중증인 경우 그리고 어느 한쪽이 뚜렷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 용적 축소술은 일단 네. 폐기종이면서 네, 한쪽이 너무 안 좋을 때 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네, 되겠네요. 예. 좋고 안 좋은 부분이 뚜렷이 차이가 날 때. 네. 그리고 김유미님 또 페이스북 라이브 통해서요 가래를 삭혀주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숨차고 기침하고 그러면 가래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삼키는 분도 계시고 계속 내뱉는 분도 있고 일단 뱉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가래 좀 없애주는 방법들을 병원에서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원인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서 가래의 원인이요. 예, 가래 원인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서 대답이 쉽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가래라는 게 천식에 따라서도 나올 수 있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따라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가래는 뱉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생기는 게 좋아요? 가래라는 건 어떤 염증이라든가 결국은 그 기관지 점액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과 균들이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킬 때 좋을 건 없습니다. 일단은 나오게 되면 하나의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배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래를 삭혀주는 좋은 방법, 결국 원인을 잘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들면 나이가 조금 이제 드시게 되면 결국 기관지 점액이 말하자면 뭐 습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은 습도 부분이 떨어지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진해져서 조금 더 이제 가래가 진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국 조금 물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원인 질환을 잘 밝히는 게 가장 그리고 중요할 것 방금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거,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예, 이렇게 정말 사실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이거 겪는 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한 번에 낫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맞습니다. 않고. 네, 예, 저도 그런 기침-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기침이 너무 심해지면 또 흉곽, 여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예. 진짜 그러면 기침 한 번 하면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네. 지금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대증요법, 이렇게 치료제가 조금 효과적인 치료제들은 나와 있나요? 만성기침의 이제 세 가지 원인은 만성기침 보통 아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진에서 뚜렷이 원인이 보이면 물론 그게 기침의 원인이겠죠. 물론 뭐 결핵이라든가 무슨 다른 폐렴이 발견됐다거나 그렇게 염증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치료를 하면 되는데 가슴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 만성기침 몇 달씩 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폐 밖에서도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앞서 나왔듯이 후비루, 코에 어떤 염증 물질이 계속 뒤로 넘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위산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 식도 아래쪽에도 기침 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은 정상이지만 천식은 가슴 사진이 완전히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기관지가 과민한 경우인데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큰 병원에 있다 보면 위식도 역류라든가 코에 대한 치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하는데 천식에 대해서는 늦게까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또한 흡입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거부감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하게 잘 발견해서 흡입제를 조기에 쓰게 되면 기침의 원인도 잘 발견할 수가 있고 빨리 증상이 좋아지면 그 약들을 줄여나가서 그 부작용이 없는 상태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쓰셔서 조기에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진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축농증이나 이런 걸로 고생 하다가 네, 예. 결국 알고 보니까 천식이었는데 결국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이 딱 흡입제 주고 딱 감기가 사라지는, 기침이 사라지는 거의 명의 소리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반응이? 예, 뭐 당황하시네요. 네. 아무튼 약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써야 되고요. 흡입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거부감도 좀 있으시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걸 빨리 써서 증상이 없어지고 편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흡입제도 호흡기에서 이제 중요한 치료이고 그게 빨리 일반화되고 조금 인식이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두근두근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어릴 때부터 폐렴 기관지 확장증으로 항생제를 오래 먹는데 솔직히 걱정이다. 항생제 복용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그랬고요. 또 자다가 가래를 뱉어보니까 피가래가 심하게 났습니다. 결핵은 아니었습니다만 해마다 한 번씩은 이러니까 또 결핵 검사 또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약간 그 폐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기관지 확장증이란 병도 좀 생소하고요. 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거는 그 홍역 백일이라든가 혹은 폐렴을 심하게 앓고 나서 폐 일부분에 폐가 파괴되고 흉터가 남은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그 폐 실질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기관지가 확장되면 기관지가 넓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굵고 늘어나고 탄력 없는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지가 가늘고 섬모도 그 안에 활발해야 가래가 빨리빨리 돼서 청소가 돼서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가래가 계속 고이고 가래가 이제 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항상 혈관이 붓고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한 혈관들이 자꾸 생기고 피가 터지니까 객혈도 종종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증상을 잘 조절해서 항생제를 안 쓰면 좋겠지만 때로는 항생제를 써서 증상을 이제 호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정 필요할 땐 쓰고요. 그렇지 않을 땐 점액 용해제라든가 혹은 가래를 잘 배출하는 그런 체위배법 또 이렇게 양압 진동기 같은 것도 이게 그런 방법들. 그렇게 막 진동을 줘서 가래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안쪽에 네. 달라붙은 가래들이 막 네네. 진동으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배출되게 하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가래를 잘 배출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만성 폐질환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은 분들 독감 예방 주사는 좀 필수인가요? 필수죠, 네. 어. 왜냐면 독감, 우리가 여러 가지 호흡기 예방 주사들이 있는데 독감 예방 주사만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만성 질환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성 폐질환, 천식이나 COPD 환자들은 매년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이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 통해서 질문 또 주셨는데요. 천식 환자분들 임신에는 뭐 문제가 없는지 임신과의 영향 또 여쭤보셨습니다. 네, 뭐 국가적으로도 이제 만 출산이 공고되고 있는데요. 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임신 가능합니다. 임신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흡입제에 대해서 스테로이드죠. 흡입형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천식 때 유지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고 많은 이제까지의 어떤 사례에서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 네. 그리고 천식 때는 그 치료 단계를 낮추지 않을 걸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그런 흡입제나 이런 것 약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조절되지 않는 천식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입제 잘 쓰시고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임신해서 출산하시는 거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또 민정님께서 천식 어떤 교수님께서는 완치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교수님은 천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기도의 과민성인데요. 기도가 과민하다. 네, 기도가 결국 지나치게 예민하게 예민하다.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반응을 하는 성질인데 말씀드렸던 변동성입니다. 따라서 있다 없다 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땐 증상이 없이 몇 년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가장 증상이 완화되고 조금 없을 때는 젊을 때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가면서.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어릴 때 조금 많은 경우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완치가 된다는 건 조금 이제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약을 쓰고 이렇게 흡입제를 쓰게 되면 증상이 거의 없이 정말 아무 불편 없이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완치라고 생각을 하면 완치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약을 다 안 쓰고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 완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 면에서는 또 약을 안 쓰고도 이제 몇 년간 괜찮을 수는 있는데 또다시 그게 증상이 또 한참 있다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완치가 어렵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관점의 차이네요. 네, 다만 증상을 완전히 조절해서 이 증상을 느끼지 않고 쭉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식이 있는데 아니면 호흡기, COPD가 있는데 좀 먹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네.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나 이런 금기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 천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동물 실험에서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기도의 염증이 심해진다라는 게 있고 섬유식을 많이 하면 조금 호전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동물 실험에서 주로 그 근거가 많이 나왔고요. 다만 사람에게서 조금 지지하는 역학 데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천식은 조금 비만해지면 증상이 심해지고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COPD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COPD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더 나빠지는 폐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라가고 살이 점점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마른 사람이 오히려 예후가 더 안 좋습니다. 사실 COPD에서는 어떤 시기가 좋은가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몇 가지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골고루 야채도 잘 드시고 과일도 잘 드시고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 편향되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있고요. 물론 뭐 당연한 여러 병에 다 해당되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뭔가 폐기종 COPD가 이제 말기로 가면 좀 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체중을 오히려 찌우는 것이 예후나 생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 D가 이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비타민 D가 떨어진 분들은 그걸 보충해 줬을 때 생존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천식하고 COPD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네, 예. 근거 수준이 동물 연구냐 또 사람에 대한 연구냐 네. 좀 나눠서 생각할 때 동물 연구 천식에 있어서는 동물 연구 수준에서는 고지방식이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예. 채식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도 좀 일부는 있다. 요 정도. 그리고 관련자 생각해 보면
비만한 사람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네. 체중을 갖다 좀 빼는 것도 네, 천식이 있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근데 COPD는 좀 그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네, 예. 너무 증상이 심해지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찌우는 게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네. 보면 되겠죠. 네, 네. 예. 네, 지금 현재 시간 벌써 11시 33분이네요. 진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는데요. 와, 지금 오늘 야심한 밤 그리고 특별한 대화 이렇게 오늘 모신 우리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에요. 지금 호흡기내과 전문의 그리고 이세영 교수님 모셔서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같이 함께 나누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직접 질문도 받아보고 답변도 이렇게 듣고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만성 폐질환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조금 주제를 미세먼지 쪽으로 좀 옮겨볼까 해요. 네, 예. 미세먼지 교수님 미세먼지 나쁘다고 하도 언론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막 보도는 하는데요. 저도 마스크를 잘 안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로 당장 저한테 나쁜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쁜 겁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면서 연구 결과들을 쭉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원래 생각했던 보다는 훨씬 나쁘다는 데이터들이 나쁜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다. 네, 안 좋은 예. 소식이네요. 그냥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그냥 다 쭉 그 영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조산을 증가시킵니다. 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충분히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예. 말하자면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그러니까 뭐 예. 칠삭둥이, 뭐 이렇게 이른둥이가 나오는 되고 거군요. 혹은 사산이라 그러죠. 그것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기존으로서는 태반에 말하자면 혈전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미세먼지가요. 네. 그런 동물에서의 분석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분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 혹은 대기오염이 안 좋은 지역에서 컸던 아이들은 폐기능 자체가 충분히 발육이 못 됩니다. 폐기능이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한 데서 자랐던 사람에 비해서 일단 20대 초반에 제일 최고에 이르는 폐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 어렸을 때 폐가 한번 잘 이렇게 제대로 크지 못한 게 발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인에 가서도 네, 영향을 끼쳐서 네.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 미세먼지 영향이 크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육이 못 되면 충분한 발육이 못 되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똑같이 담배를 피거나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만성폐성 폐질환이나 이런 병으로 진행될 그런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게 폐암이 현재 발암 1급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심혈관계 질환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신 데까지 결국 모든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의 네,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스마트폰 어플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미세먼지 수치도 있고 미세먼지 수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나쁨인데 이건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저희는 뭘 봐야 되나요? 뭐 다 나쁘면 나가지 않으면 되는데. 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일단 정의가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 그리고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딱 뭐 화학물질 아무 상관없이 오직 크기만 가지고 나눈 거예요. 나눴고요. 근데 우리가 그 크기에 따라서 호흡기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가 조금 달라집니다. 미세먼지에 이제 그 정도 크기라 그러면 들어가다가 인후부, 목, 대기도 쪽에 많이 걸리게 되고요.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혈관을 타고 돌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알려져 있어서 저는 사실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외출과 활동의 어떤 결정을 갖다 기준 삼으면 되겠다. 네. 이 얘기시네요. 네네. 그리고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거와 또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국내 데이터가 나왔죠. 이 조기 사망을 갖다가 12,000명 정도 이렇게 일으킨다고 이제 국내 연구가 데이터가 나왔어요. 실제로 조기 사망이라는 건 좀 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질병별 순위가 나왔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1위가 뇌졸중이었고 2위가 아마 심장과 관련된 거, 그리고 3위가 폐암 이런 순위였는데 거기서 또 의외로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이 폐가 안 좋을 거, 이게 호흡 기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조기 사망이라면 원래 예정된 그런 수명을 다 못 채우고 그리고 미세먼지 영향으로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역학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일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성호흡기 질환도 사실 여러 연구에서 관련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입원, 사망 그 원인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입원 사망. 네. 근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증가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오히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거는 심혈관계 질환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납니다. 뭐 여러 근거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재미있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요. 대학교 기숙사요? 네, 재밌겠는데요? 중국인데. 한쪽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겠죠, 중국이니까. 한쪽은 가짜 공기청정기를 줬고 가짜 공기청정기. 한쪽은 진짜 공기청정기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방해 미세먼지를 농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한 9일에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 체열해서 했더니 체열.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미세먼지가 높았던 쪽이 훨씬 더 말하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돼 있었고 혈압도 더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하고 혈압이 높은 게 원인이 되는데 아마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나. 근데 그런 연구가 중국에서 가능하다는 게 정말 더 신기한데 어떻게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와. 진짜 참 미세먼지의 악영향은 정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마스크도 뭐 언론에서 뉴스에서 뭐 마스크 잘 착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다 일회용 마스크란 말이에요. 뭐 이 미세먼지 마스크들이요. 근데 그게 마스크가 또 가격이 비싸요. 그거 갖다가 매일매일 그걸 출퇴근할 때마다 한 번 쓰고 버리고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 마스크는 이거 좀 어떻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그 일회용이라는 건 아마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걸러내는 거라든가 그다음 필터의 수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말하자면 마스크를 이제 잘 끼는 사람과 안 끼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사실은 어떤 역학 연구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게 되면 공기 저항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이 기도에서 많은 또 유기성 화합물이라고 해야 될까? 영어로는 볼레타입 오가닉 컴파운드, 네. 그런 것도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도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건 조금 이제 이득과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날, 뭐 그런 날은 어떻게 보면 좀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매우 나쁜 날.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심하지 않은 날은 제 환자분 중에서도 마스크 끼면 이제 소호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마스크 끼면 호흡이 너무 힘들다. 예, 공기 저항이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럴 때까지 이런 게 다 차단하는 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는 사실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고 다만 그렇게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분들까지는 조금 착용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요. 유튜브 댓글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조금 저도 이게 20대도 폐렴 주사를 맞는 게 좋을까요? 이게 폐렴 예방 접종에 대한 건데 조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는 조금 관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까 예방 접종 중에 폐렴 예방 접종을 맞을 필요가 있는지도 좀 같이 곁들여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뭐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공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은 대규모 역학 연구들은 50대나 60대 이상의 주로 말하자면 그런 위험 인자가 좀 있는 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맞으면 물론 뭐 도움이 안 될 거 없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제 건강하고 폐렴까지가 잘 진행되지 않는 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차단하고 여러 가지 예방 주사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이제 전국민 대상으로 다 시행해야 되느냐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또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또 두근두근님께서 겨울에 춥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 운동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되나요?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거 어떻습니까?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난해한 질문이죠. 네네. 예,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려울 거예요. 운동은 물론 도움이 되는데 예. 그 공기 저항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그렇게 차단하면서까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 공기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네, 이제 네. 마스크가 그걸 갖다 저항을 주는 거니까 네. 일단 미세먼지가 없는 날 좀 마스크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미세먼지가 있는 날 좀 이거는 득과 실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예.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43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댓글도 답변하면서 시간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주제가 있어요. 또 바로 이 관련형 전자담배. 이 발음도 어려워서요. 이 관련형 이게 쉽지가 않은데 지난 7일 날 식약처에서 관련형 이 전자담배가 타르가 더 많이 나온다. 일반 관련 담배보다. 그리고 거기서도 발암물질이 한 5종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담배업체는 그게 아니다. 또 발암물질은 또 너무 발암물질의 양이 적다. 그리고 타르 양은 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 전자담배 오늘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요. 교수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주변 분들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본 적 있어요. 이거 한번 이게 여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뭐 그냥 어떻게 열죠? 이렇게 네. 예. 이건 어떻게 한번 교수님 피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아마 이게 아마 이렇게 전자형으로 여기다가 네, 네. 이제 이거 갖다가 꽂아서 이게 아마 이게 그 방송이 나갔대요. 방송 아니 저희는 네, 이게 네.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네, 네, 하는데 보통 요즘 전자담배는 요즘 네. 이렇게 표시돼 있죠. 네. 주사기 표시에다가요 이 중독 위험 네.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일으킵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연말 25일, 12월 25일부터는 여기도 이제 담배값 경고 그림이 이제 붙기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담배를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건 공방이 있어서예요. 네. 이게 덜 해롭다, 아니다, 더 이 발암물질이 있다. 이거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 공방이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확실한 거 하나는 물론 안 피는 것보다 피라는 게 나쁜다는 거고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안 피우는 게 필요한 것보다 나쁘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안 피시는 게 제일 좋고. 금연이 제일 좋다. 네. 근데 그러면 난 금연을 못 하는데 저걸 피면 괜찮느냐 이런 논리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의학적으로 나오는 거는 담배는 어떻게 보면 피웠다 안 피웠다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약하고요.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피웠다 안 피웠다 하는 예. 거는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핀 양보다는 핀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저게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함유된 게 계속 폐에 들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놓고서 보면 결국은 안 좋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담배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형 담배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방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뭐 이게 해로우니 또 담배에서는 안 해롭다는 근거를 또 계속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그때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니 그런데요 흡연자분들은요. 네. 아니 지금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좋죠 제일. 근데 네, 끊지 네. 못해서 지금 이런 맞습니다. 논란이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끊고 싶어도 못 끊으니까 발암물질이 좀 더 적게 나온 덜 유해한 이 관련형 전자담배에 이게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호흡기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얘기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는 것 이렇게 말할 근거도 없다고요? 네, 네.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간에 결국 데이터들이 쌓여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분이나 그런 걸 분석했을 때는 결국 그게 안 좋은 쪽의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게 그럼 덜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실내에서 피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간접 흡연 피해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이 이론상으로요? 간접 흡연, 이 실내에서 피우는 분들이 이게 일반 담배처럼 연기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면서 실내에서 그냥 금연구역에서도 막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결국 주변 분들한테
전해져 오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접 흡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나와 있는 근거들을 보게 되면 간접 흡연의 영향은 직접 흡연보다 훨씬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만성 폐질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가를 역학 데이터를 해보니까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계속 노출이 됐을 때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거는 아직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이것도 조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혹시 교수님 환자분들 중에 이걸 관련형 전자담배 좀 피우면 안 되냐고 그냥 진료실에서 물어본다면 네.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고. 네. 여러 가지 근거에서 덜 해로울 수 있다라는 근거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환자분들은 금연이 굉장히 절실한 분들입니다. 끊으셔야 되고 이미 만성 예. 손상이 오신 분들. 그래서 그거라도 피겠다 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그걸 사실 말려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이 페이스북 라이브 통해서 또 질문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송아름님께서 영유아기 때 폐질환, 기관지염, 폐렴 자주 걸리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폐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니, 네, 가능하고요.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예, 있다. 영유아 때 많은. 근데 영유아기 때 기관지염, 폐렴 안 걸린 아이들이 있나요? 다 한 번씩은 걸리지 않나요? 다 걸리나요? 다 안 걸리나요? 제 아이가 계속, 네, 제 아이는 너무 자주 네, 걸려가지고. 네. 사실 그거를 폐렴이 심하게 와서 폐가 충분히 커지지 못하는 걸 지칭하는 스와요 제임스 신드롬 뭐 그런 질환이 있어서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심한 폐렴이 오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 이 소셜 SNS 이 라이브 이제 통해서요 미리 이렇게 광고가 나갔을 때 질문을 이렇게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일단 질문을 페이스북 아이디가 조한나님께서 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목감기를 자주 달고 다닙니다. 건강하게 목 건강을 유지하는 법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목 건강 사실 아마 호흡기 건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질문을 저도 미리 보고 왔습니다. 질문지가 이제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목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기 영역은 조금 아니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조금 의견을 구했는데요. 아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건조하지 않게 중간중간 물 드시면서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이거를 말을 많이 하고 사실 성대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관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절이 안 아프게 할 방법 없나 이런 질문과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관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절 안 아프게 할 방법 없는지를 묻는 질문과 때문에 좀 상통. 그게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 아이디 중에 윤클레어님께서 사실 부모님들이 환절기 때마다 기침으로 고생한다 하고 좀 길게 이렇게 좀 이력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뇨는 없으시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신다. 또 흡연도 50년 가까이 했지만 또 아버지께서는 현재 금연 중이다. 2주 전부터 했는데 핵심은 부모님께서 환절기 때마다 기침을 하신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사실 환절기 때마다 혹은 일정한 계절마다 계속 이렇게 기침을 반복하시고 혹은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이 이제 2-3달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천식을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절기 때나 그럴 때 기관지가 예민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흡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기온 차이에 따라서도 기관지가 반응을 할 수가 기온 차이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병력을 보니까 환절기 때 기침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때 또 지나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변동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절성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천식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가셔서 적절한 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서 흡입제를 잘 사용하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잘 걸리는 연령대 지금 아까 이 부모님께서도 지금 75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그러면 좀 연령대가 고령일수록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가 이게 나이 노화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군요.
오늘 이렇게 생로병사의 비밀 라이브, 소셜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1시 53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로병사의 비밀을 이렇게 보시고, 지상파 방송을 보시고, 거기에 출연하셨던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만성 폐질환, 이제 좀 정리하는 어떤 시점에서 좀 예방법, 좀 폐 혈량 좀 이렇게 좀 크게 하고 좀 폐 건강 좀 지키고 싶다.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천식을 앓던 분들이나 이러면 계속 나 예전에 천식 앓았어, 난 좀 기관지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결국 폐에 안 좋은 물질이 지속적으로 흡입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그런 물질을 차단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결국 흡연이고요. 결국 담배를 피시게 되면 이 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진행시키고 그런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거는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혹시 담배 피우고 계시면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또 이 병이 생기고 나서도 말하자면 자기가 숨이 찬데도 자기 운동할 때 좀 숨이 더 찬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운동을 안 하시면서 자기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앞서 보셨지만 거의 2%밖에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이제 치료받고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고 흡입제를 잘 사용하셔서 증상을 개선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숨이 찬 거는 단순한 폐뿐만이 아니라 폐와 심장과 또 근육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다리 근육이 충분히 튼튼하면 폐 기능이 떨어진 분 중에서도 의외로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운동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흡 재활이라고도 하는데요. 잘 관리하셔서 이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호흡재활 얘기하셨는데 생로병사의 비밀 그 본편에서는 호흡재활 부분이 좀 짧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호흡재활을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그 호흡재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작년에 보험이 되면서 이제 많이 조금 확대가 건강보험이 됐다는 예, 거군요. 보험이 돼서 많이 확대가 됐고요. 재활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한 가지 기능이 많이 좋지 않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복구가 완전하게 어려울 때 다른 기능을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거 보상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팔, 다리나 이런 거에 근육을 잘 강화하고 운동을 하고 호흡법을 잘 해서 그런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숨찬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이제 그런 치료가 되겠고, 하지만 병원에 오셔서 호흡법, 운동하는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으셔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그런 치료이고, 만약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좋은 치료가 나와서 정말 약물로 딱 완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흡재활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재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담배가 나쁘다, 폐엔 담배가 나쁘다, 이거는 뭐 이제는 알겠어요. 술은 어떻습니까? 술은 괜찮겠죠? 술은 사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은 걸로, 폐에 영향이 있어서. 사실 거의 없거나 작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위험은 위험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술을 하시면서 담배를 끊으셨던 분들이 다시 피시더라고요. 까치담배 피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드시면 괜찮지만 뭐 과음하시거나 이런 건 다른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험을 또 말씀드려서 갑자기 그냥 조금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호흡 안 좋으신 분들 등산하는 건 좀 어때요? 그게 너무 과하지 않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팔다리 근육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지금 거의 딱 지금 몇 시냐면 11시 57분, 거의 1시간가량 이세영 교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도 직접 해주시고요, 답변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오늘 천식, 또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관련형 전자담배,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런 정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가지고 이세영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